1979년 12월 12일 상관을 지키고자 35살의 나이로 생을 다한 김호랑을 알고 계십니까? (1944년) 경남 김해에서 내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호랑은 김해의 유일한 고등학교였던 김해농업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1965년 김해농업고등학교 출신 최초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 학교의 위상을 세운 김호랑의 합격은 집안과 학교에서의 경사였고 김해농고 학교 입구에는 김호랑의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으며 학교의 교장이 직접 김호랑의 집을 찾아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25기 김호랑은 왜소했지만 체력이 남달라 운동도 잘했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라 친구도 많았었다. 육사 시절에 김호랑을 평가한 생도훈육 지도부에는 가정 환경에 경제적 여유는 없으나 화목하고 다른 생도보다 인생관, 국가관 확립의 전망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혀 있었다. 이후 김호랑은 1969년 소비로 임관하며 강원도 양구의 2사단 수색중대로 발령이 났고 1970년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리고 1974년 김호랑은 제3공수 특전여단 중대장을 거쳐 특전사 작전장교, 정보장교,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5공수 특전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김호랑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버린 1979년 김호랑은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김호랑의 유능함을 높게 평가하여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인물은 대한민국 특전사의 체계를 완성시킨 특전사의 전설로 불린 정병주였다. 비록 짧은 기간의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동기생들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군인, 인맥 관리보다 임무 완수에 철저했던 비서실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호랑이 정병주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그해 10월은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11.6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고 때문에 전국은 혼란스러웠으며 권력 지형마저 요동치던 시기였다. 1979년 12월 12일 마침내 전두환과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2.12를 일으키고 마는데 운명의 날인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김호랑의 상관인 정병주는 전두환이 만든 자리에 장태환, 김진기 등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가 군사 반란을 행동에 옮기려는 계략임을 모른 채 그들은 만찬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 8시경 부대로 복귀했다. 같은 시각 김호랑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도 못 들어갈 것 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고 그 전화가 김호랑과 부인의 마지막 전화였다. 부대로 돌아온 정병주는 특전사령부에서 신군부에 맞서보지만 이미 군권은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하나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병주가 평소 자식처럼 생각했던 그의 부하 최세창마저 하나회였기에 전두환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상황을 빨리 끝내려던 전두환은 최세창에게 전화를 걸어 정병주를 체포해야 한다며 전화로 명령을 내렸다. 최세창은 자신의 직속 상관을 연행해야 한다는 것에 망설여보지만 이내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최세창은 3공수 15대대장이던 박종규에게 정병주의 체포를 지시했고 반항하면 총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세창에게 지시를 받은 박종규는 김호랑과 1974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육사 선후배를 넘어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12.12 며칠 전에도 김호랑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친한 사이였다. 1979년 12월 13일 0시경 박종규는 병력을 이끌고 특전사 사령부로 향했고 병력들이 들어오자 김호랑은 사령관실에 있던 정병주를 피신시켰다. 그리고 김호랑은 홀로 사령관실에 남아 권총 한 자루로 박종규가 이끄는 병력에 맞서려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병주를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들어온 신군부의 총구는 사령관실의 문을 향했고 문 건너편에 맞서고 있던 김호랑은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상관 정병주를 지키려 홀로 맞섰던 김호랑은
평소 형 동생으로 지내던 박종규의 병력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리고 옆방에 피신해 있던 정병주 역시 그들에 의해 팔에 총상을 입고 보안사로 압송되었다. 1979년 12월 12일 그날의 군사 반란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대로 되었고 이내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12.12 이후 김호랑의 부인 백영옥은 새로 부임한 특전사령관 정호용에게 남편의 명예를 지켜달라 요구했고 이듬해인 1980년 2월 김호랑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김호랑 가족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김호랑의 삼촌과 그의 큰형도 애통해하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리고 김호랑의 아내였던 백영옥의 마지막이 더욱 안타까웠다. 그녀가 평소 앓고 있었던 시력 약화증은 김호랑이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심해졌고 결국 김호랑의 아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이후 백영옥은 1983년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자비원이라는 복지기관에서 전화상담 봉사를 하며 지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호랑 소령에 대한 일개급 특진 서훈 및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내게 되었고 그녀의 노력으로 국방부는 1990년 2월 김호랑 중령 진급을 추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6월 김호랑의 아내는 자신이 봉사하던 자비원 건물 아래 주차장에서 의문을 남긴 채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로부터 상관인 정병주를 지키고자 했던 김호랑 중령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고 그날 이후 그의 가족들도 가혹한 세월을 보내야 했었다. 12.12라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사라진 김호랑 중령.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를 끝까지 군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시대의 참 군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